Like waves we soar so high beneath the moonlight. Soft touch your hand in mine gets me every time.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You make me feel alive. I know July is gone. You make me feel at home in the neon glow.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Beneath an endless night, the world spins around. You're there, ease my mind. Like stars that never die, you and I will shine during the darkest times.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열공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KBS 장학계획이 담긴 내부 대외비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과 단체 협상 파기 등이 담긴 한국방송 정상화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요. 18쪽에 달하는 이 문건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을 달고 대국민 사과,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선언,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국장 인사, 단체 협약 파기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 작성된 이 문건은 실제로 박 사장 취임 이후에 문건 내용대로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른바 문화방송 정상화 문건과도 판박이인 이번 KBS 장악 문건을 남다른 감정으로 느끼고 계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전 KBS 공채 아나운서였었고 JTBC 아나운서였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서울 중구 성동구 지역구의 재선에 도전하는 박성중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 바쁘시죠? 예, 요즘은 뭐 그냥 본선거 네. 들어가서요. 네.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들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 총선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 네네, 건데 네. 지난주 JTBC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박 후보님이 45%, 네네. 그리고 상대당 이혜원 후보가 36%. 요 이후에 따로 발표된 여론조사는 없었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JTBC 그거 하나 나온 건가요? 딱 하나 나왔고 네. 저희 왜 늦게 나왔나 봤더니 저도 이제 3월 12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네. 국힘당도 3월 12일 날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위에 이제 쭉 여론조사가 이제 지켜봤는데 하나가 나왔고 주말에 하나와 또 하나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나 내일 모레쯤 한번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예. 예전에 그 지난 21대 때는 여론조사 때 뒤지고 있다가 출구조사에서 뒤지고 있다가 예, 예. 예. 막상 시작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속 쭉 이겼어요. 아무튼.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출구조사 뭐 짧은 뭐 그러니까 얼마 안 차이가 안 났지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봤을 때. 출구조사 이제 하면은 네. 이제 딱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지자들이 딱 그 앉아서 기다리는데 출구조사 딱 19, 8 해서 0 하면서 딱 나오는데 0.5%로 지고 있다 딱 나오니까 갑자기 그 캠프 내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는.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역전한다? 예. 좀 의연하게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건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혹시 이제 자기 확신도 있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근데 출구조사가 이제 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저도 좀 당황을 했어도 그래도 이길 것 같다. 네. 그냥 자신감을 갖고 그냥 기다렸죠.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당시에는 뭐 0.5%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사전 적은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는. 좋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리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보수당 저희 민주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하나 이제 장기 집권이 안 됐던 곳인데 그만큼 중구 성동구의 유권자 층이 보수 진보가 딱 그냥 5대5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한 2% 싸움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여당 후보로 나갔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등장했는데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과 이제 3월 제가 3월 2일 날 공천장을 받았는데 네. 2월 말이나 이 3월 초까지도 민주당이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총선 그 당시 네. 보면. 네,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 뭐 3월 초중순까지 민주당이 어려울 거라고 했죠. 네, 네, 분위기가 네. 싹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보는 통찰력, 그런 힘 있어야 이제 총선을 밀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박성준 전 JTBC 앵커도 하셨었고요. 사건 반장 예, 맞습니다. 하셨었고 그리고 기자로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나운서로 예, 예. 이번에 그 MBC에서 어저께 발표했던 KBS 박민 사장에 관련된 그 작성 문건 네네. 그거에 대해서 남다른 좀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KBS 다닐 때 이제 2007년도 대선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2008년 2월에 이제 취임하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언론작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참 묘한 게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세론, 중평, 언론계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네. 하나도 안 되고 네. 문제가 많은 사람만 다 골라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임명한 사람은 뭐냐면 그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라든가 조직의 발전이 아니라 권력자만 이제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를 하게 되냐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건도 만들고 바른 소리 냈던 사람들은 조직에서 이제 완전 제외시키는 그런 전철을 밟아왔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는데 저는 또 예상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언론계 장악할 거고 네. 그대로 갈 것이다. 그 DNA라는 게 있는데 그 DNA 속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출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과거의 KBS의 모습이 지금 다시 박민 사장 이후의 KBS 모습과 거의 뭐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탁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KBS뿐만 아니라 JTBC도 네. 상당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네. 오갈 데 없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장악을 윤 정부에서 하게 되면은 진짜 제대로 된 네네네. 기자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요. 이게 이제 장악이라고 하는 순간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인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4대 4개 그 종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편을 허락을 하면서 신문법과 언론법 다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해줬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언론 장악을 다 할 거라고 받고 그렇게 봤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 이후에 그 종편이 아주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일조를 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JTBC 우리가. 뭐 훌륭했죠. JBC뿐만 아니라 TV조선도 사실은 이제 맞아요, 최순실 맞아요. 네, 관련된 그랬죠. 보도를 네. 하면서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 것처럼 이게 장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표현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언론의 생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또 다 가서 취재를 하고 또 집중 보도하다 보면 결국 저는 윤석열 정권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낙곰수 같은 방송들이 나타나면서 네. 좀 미리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열린공감 TV 같은 이제 이런 새로운 매체들 유튜브 채널들이 집중 취재하고 탐사 보도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고 그게 이제 축적되지 않습니까? 네네. 축적의 시간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후발주자로서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이제 어렵거나 여러 이제 비리가 연루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열린공감 TV가 축적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보도 경쟁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줄리 보도를 최초로 보도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레거시들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걸 이제 깊이 있게 이제 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요즘은 이제 야성을 갖고 덤비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먼저 한번 덤비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말씀하신 대로 축적이 되면은 레거시가 들어와서 더 이렇게 무게감을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축적과 숙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기존의 우리 레거시 미디어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뭐 언론인 출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현재 언론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고발이 돼서 유일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에요. 줄리 재판 받고 보니까 있어요, 지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스스로 몸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요즘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자가검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검열을 하죠.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저조차도 생각을 하는데 레거시에 계시는 분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 환경 자체가 특히 이제 언론도 하나의 제도적 영향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고는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가 됐든 이런
조직들이 실제 옥죄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회사의 뭐 임원진이라고 할까요? 임원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렇게 하다 보면 방송이라고 하는 거나 언론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광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정부의 권력자들이 이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 알아서 이제 광고사들이 사실은 좀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언론사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맞춰지고 그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타이밍이 딱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예. 지금 뭐 어쨌든 구조적으로 네네네. 방통위를 정부가 장악을 해버리면 네. 언론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네. 결국 저희 같은 유튜브라든가 독립 언론들이 더 레거시를 앞서가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되게 된다라면 결국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는 폭망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언론 지수도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미디어가 등장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뉴미디어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받고 뭐라고 할까 이제 충성도도 높고 실질적인 열동률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했기 때문인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규모에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소재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지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언론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자체가 무거워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거고 그 네. 뒤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 구조는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구 얘기 좀 할게요. 예, 예. 중구 성동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정당이 꾸준하게 뭐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뭐 총선에서 이제 네네.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나름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지난 4년 동안에 내가 이 지역구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다. 이제 입법을 좀 하나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21대 이제 국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2021년 4.7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22년 3구 대선, 그 다음에 6월에 지방선거 이어질 때 제가 그 의원총회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에게 4.7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될 거고 2022년 총선 대선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클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게 이제 수용이 좀 덜 됐어요. 그게 한 예가 뭐냐면 제가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21년, 22년 꼭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찍으면서 대상 범위가 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서. 네, 재산세나 네.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종부세가 대상자가 워낙 넓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성이 있어서 제가 법안 발의를 하나 합니다. 원래 공시지가 대상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5억 원으로 늘리는 네. 법안 발의를 했는데 12억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15원까지 해줬으면 저는 대선 이겼다고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대선 그 3월 9일 날 투표하고 새벽에 투표함을 서초구를 깔 때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27만 표를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맞게 상위 1%, 초고가 주택의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공약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 대상으로 한 16억까지 한다고 하면 실거래가가 25억이 되기 때문에 원래 종부세의 취지가 상위 1%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것을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취지에 맞게 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구 성동구이 약간 좀 구도심이라서 재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속성이 조금 달라요. 중구는 제가 이제 전체가 중구가 제 지역구고요. 네.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이 이제 제 지역구인데 네. 중구는 이제 상업 지역이면서 주거 지역도 있지만 그렇죠. 네. 인구는 한 12만 정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가 아파트가 많죠. 주거 밀집적으로
90%가 넘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차별화해서 공약을 좀 만들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수 터널 기준으로 이제 이쪽은 그렇죠. 예, 이쪽은 이제 그 중부고 이쪽은 중부고 그러니까요. 넘어가면 이제 금호 네, 그럼 금난 시장 있고 그쪽이 약간 좀 구도심 비슷한 느낌인데 일부는 좀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요. 예, 예. 네. 거기에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호동도 그렇고 또 중구에 이제 신당동이라든가 다산동이라든가 네. 약수동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해결을 하려고 네. 그동안 노력해 왔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중구가 원래의 그 조선시대부터 가장 중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죠. 네. 그러다 왕십리 보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남산 고도 제한도 규정이 있고요. 문화재 그렇죠. 보전구역이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맞다. 실제 재개발을 하려면 이 규제가 너무 강해요. 먼저. 네. 역시, 그 규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지난 총선 되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규제 완화, 남산 네. 고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네. 이게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재선이 된다면 조금 더 완화시켜서 물꼬를 좀 더 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남산 그 밑에 있는 고도 오래된 중구 지역이 진짜 옛날에는 그렇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예. 도리어 이제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요. 몸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안 네. 좁고 네.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러니까요. 그 네. 집이 좀 상당히 네. 노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땅값도 됩니다. 엄청 비싸가지고 예. 동네가 쉽게 예. 재개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역으로 성동 갑의 경우는 저쪽 그 뚝섬 뭐 무슨 뭐 성수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힙한 데가 돼갖고 거긴 좀 풀렸는데 여기가 도리어 많이 좀 묶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걸 또 이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구청사가 도심 안에 있거든요. 네네. 도심 안에 있는데 이거를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당역이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 충무아톨이 있는데 제가 2020년 총선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중구청 이전 그 당시 구청장이 이 공약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저도 중구에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구청을 이제 신당역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고요. 주민은 이제 행정 서비스라든가 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당역의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네, 목표가 네. 터지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중구청사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시너지를 양대 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뭐 그 지역에 되게 중요한 현안이긴 네, 하겠네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후보님 공약을 좀 몇 개 살펴봤는데 네, 예. 좀 두드러진 게 하나 있어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성장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생 문제. 저출생이죠. 저출생 문제니까 인구가 소멸이 되고 결국은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고 네. 한 10몇 년 동안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백조를 좀 투입을 했는데 네. 실질적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몇 번 이제 자리를 했고 그 국회 안에서 토론회를 크게 한 번 했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재출생에 관련된 정책들을 해왔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더군요. 그랬겠죠. 당연히 네. 거기도. 근데 이제 프랑스가 한 2%까지 올라왔는데 프랑스도 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네. 잘 알고 있잖아요. 프랑스 애들 낳는다. 아, 그럼요. 많이 들었지 네,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니까 현금 지원이 가장 확실하다. 다이렉트 지원. 현금 지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를 뭐냐면 만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출생 양육 보육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월 50만 원을 하면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울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네.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저출생 예산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1년에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가 뭐 복지부 다 네. 합치면 되죠. 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세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한번 제가 법안 발의를 해서 네.
해보고 싶어요. 영국이나 또 프랑스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법안 발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실시간 채팅방에 뭐 아동 수당이 한 10만 원까지 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만 원씩 받는 데도 있다고 하나요? 그런 수당들이 이미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세출 구조 조정을 다 해서 지역별로 있는 거를 싹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네, 것들을 예. 다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월 50만 원 한다고 하면 이게 나온 거지. 어디는 이만큼, 어디는 이만큼. 그렇죠. 이런 게 네.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걸 해보자. 그것도 이런 있고 거죠. 이제 네. 간접적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뭐 저출생 대책에 대한 게 주로 이제 간접적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뭐 보육 기관을 통해서 뭐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중간에 좀 새 나가는 게 많죠. 다이렉트로 받고 싶은데 예.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또. 그거를 좀 한번 이제 공론화 시켜보자는 거죠. 저도 네. 법안 발의를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지금 저출생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법안 발의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맞습니다. 왜 골든 타임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확 주는 겁니다. 이게 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긴급하게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긴급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네. 지금 뭐 2030 청년층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각 후보들이 내세우기도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많이 네, 내놨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특히 지난 대선 때 저쪽 당 후보를 몰아줬던 청년층들이 지금 극대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심판을 할 것 같은데요. 후보님은 지난 2022년에 원격근무 입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네요. 예, 예. 이 법이 뭐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그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 사회의 환경 변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전통적이죠. 그게 전통적이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재택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법안 발의를 해서 이걸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을 제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거 한번 더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회사들은 사실은 네. 그렇게 줌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어요.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네, 일상화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외국계 투자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집에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봐도.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저출생 정책하고 맞물려야 되는 거죠. 그럼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집에서 하루나 이틀 일을 하면서 같이 가사도 하면서 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원격 근무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 국회 들어가면 이것도 좀 더 제가 네. 다듬어서 좀 한 번 더 트라이 하시면 이번에는 그렇게 될 것 하려고 같은데요. 합니다. 네. 한번 근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한번 획기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많이 예. 의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선하고 재선은 무게가 좀 달라서요. 잘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네. 당연히 뭐 이제 뭐 딱 어떻게 보면 능력에 네. 맞는 보직을 받으신 거죠. 예, 그리고 JTBC 출신 중에 첫 번째 국회의원 그렇죠. 예, 되신 거죠. 예, 예. 네, 이게 언론인 출신의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치인은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총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네. 결국 이제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정치 언어를 가지고 대국민을 설득해서 그것을 표로심을 얻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을 수행해서 다시 또 책임을 짓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되냐 정책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로 하는 건데 이제 아나운서라든가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부합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기본적인 목소리의 톤과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오랜 어떤 뭐 뉴스를 하셨으니까 예, 이제 예. 톤 그다음에 뭐 음색 그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제스처 네, 네. 뭐 눈빛만으로도 사실은 좀 설득력은 좀 있으시죠. 되게 유리하시죠, 되게 아무튼. 그래도 이제 가장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해서 이 말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알려면은 정확한 이슈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을 하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녹여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금 방송국에 있었던 생활이 많은 도움이 돼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과 잘 접촉해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크맨 나오신 거 보니까 좀 예능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네. 뭐, 또 의원 신분이 되셔갖고 또 대선을 이제 또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제 무게 있게 오늘 방송을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 몇 개 찾아보니까 예. 말씀도 되게 재밌게 잘하시고. 예, 잘해요. 네. 뭐 이렇게 격의가 별로 없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반장 하실 때도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러셨고. 사건 반장 할 네. 때는 이제 그 그 대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즉석에서 거의 애드립을 많이 애드립으로. 했고, 애드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게 있더라고요. 방송할 때 보면 앵커도 앵커지만 이제 패널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앵커가 중요한 시점에서 다 이거를 무게감 있게 정리해 주거나 거기서 맞아요.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네. 패널들도 네. 고개를 숙이면서 그 네. 앵커에 대해서 이제 존경도 하고 네. 같이 이렇게 되는데 정리? 거기서 예를 들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가서 쟤는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반면에 저희의 경우는 이제 여기 네. 나오신 게스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게스트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좀 뭔가 여기서 편안하게 방송을 하셔야지 저희 방송도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예. 묻고 싶은 게 예. 언론인 출신들, 뭐 기자들, 아나운서 예,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인지 아니면 뭐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인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네네. 흡족하게 마음에 싹 들게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결국 탈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한테 거는 기대가 좀 더 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언론을 이제 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1차 생산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정치, 행정, 사법을 비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정치는 밀림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행정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네. 정치가 만든 길을 따라가는 거죠. 행정은. 네. 그 다음에 사법은 잘 따라갔는지 못 따라갔는지를 감시 견제 기능. 판단하는 네. 거죠. 판단하는 네. 거. 그러니까 그런데 언론은 뭐였죠? 이게 새로운 길을 낸 게 아니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비판 견제 감시하는 거지 검증하고.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치는 실제 내가 선도하고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약간 건데 극과 극이네.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벗어나려고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건데 네. 그 아직까지 좀 습성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어떤 오랜 언론 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 하셨기 보면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시대 정신 이거고 네. 이거에 대해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했을 땐 다 던져야 되는데 네. 던지기 전에 이미 네. 이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언론이 약간 그런 면은 있는 거죠. 근데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네네. 그 정치인이 된 언론인으로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바라보는 언론 환경, 네네. 후배들, 예. 저널리즘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이대로 정말 있으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님을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가장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팩트도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언론들이 꽤 있었어요. 대변인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어떤某기자들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뭐 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이제 당대표 문제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와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몰아치기 하고 당대표님을 몰아치기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서 찾아가잖아요, 제가. 근데 그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찾아가서 저도 이제 이게 뭐냐. 네.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그렇죠. 아니다. 이것도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면 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네.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네. 보통 언론인들은 예. 아예 처음부터 규정을 해놓잖아요. 딱 프레임을 쌓아놓고 그걸로 끼워 맞추려고 자꾸들 이제 근데 일선 이용을 기자들은 해봤잖아요. 그렇지는 네.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위에서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약간이라는 네. 표현보다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네. 접근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타개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언론의 이제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일시킬 수는 그러니까 없는 가령 지난 뭐 지금 이제 계속 현장에서 그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한참 이제 경선 민주당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뭐 사천 논란 막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뭐 지역구 현안이나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당 대표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기자는 뭐 무슨 뭐 강북을 계속 그 얘기 막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누가 봐도 뻔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그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또 뭐 위에서 또 뭐 이렇게 했나 보구나 이제 그걸 또 다 아니까 이걸 어떻게 디펜스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이 또 드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 언론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쌈붙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걸 좀 또 독자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렇게- 그래요, 다.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그 민당의 경선 과정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당원 심판이다. 그럼요. 1차적으로 당원 심판이고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이 되는 그렇죠. 것이다. 그동안에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싸웠느냐, 전선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켰던 사람이냐, 이게 이제 유예가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우리가 77.77%로 당대표를 모아서 함께 싸우라고 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위에. 그 불타는 의견이었죠. 그것이 투영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경선 결과가. 근데 그걸 보지 않는 거죠. 뭐 비명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실 이제 민당의 분열, 갈라치기를 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제 당원의 현명한 판단이었고 선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번에 지금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이유가 그렇죠. 만약에 경선과 공천이 엉망이었으면 에이씨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쭉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이 분명한 거고, 그게 민심의 도도한 물결로 가는 거고, 이번에 민당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합이냐 혁신이냐인데, 네. 저는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는 혁신해야 된다. 안정적인 관리형일 경우에 안정기에 있을 때는 네. 통합형이 맞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위기가 있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상대가 윤석열 정권인 경우에 네. 혁신 공천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간 좀 그 언론인 같은 약간 좀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이게 훨씬 이게 더 멋있어요. 이게 지금 딱 혁신도 하는 거 딱 이게 혁신 딱 공천해야 된다. 멋있습니다. 저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통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내 지분을 인정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네. 이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원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혁신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꽤 좀 전도 유명한 언론인이셨고 계속 계셨으면 JTBC 사장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저 정치 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주 어. 제가 이제 충남 금산이라고 하는 남일면 황풍이라고 하는 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선거할 때 보면 벽보에 네네네. 정치인들 네. 붙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 사람들 나오는 어떤 공약도 보고 이제 이력도 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된 것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관심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네. 글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 관심 있게 되고 와, 그러면서 이제 책도 보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쭉 가서 네. 정치는 언젠가는 내가 하겠는데 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기회가 왔죠. 제게. 누가 뭐 당에서 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뭐 당에서? 예, 제가 이제 원래는 노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정치하려고. 뜻이 있으셨구나. 예, 노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한 뭐 상당히 오래 했죠. 정치 노크를 한 10여 년 이상 노크를 그러셨구나. 했는데 그럼 게 40대 초반부터 일단 정치를 하려고 트라이하시네. 트라이를 네. 좀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안 됐다가 2012년도에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제 2016년도에 또 트라이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반드시 제가 출마를 해야 된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계속 이제 저희가 출마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죠. 네.
근데 2019년 제가 한 11월에 저의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제가 딱 그런 얘기를 야 나에게 정치 운명이 없나 보다.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야. 근데 12월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딱 와가지고 박성준 씨 한번 보자고 그래서 딱 보더니 괜찮다 한번 기다려봐 달라.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언론인은 90일 된 사태거든요. 네네. 20년 1월 초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데 똑같아요. 그 공천이라든가 지역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회사 사표를 내고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1월 달에 저희가 민주당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2020년 처음에 1월에. 맞아요. 그때 막 그랬더니 제가 언론사니까 우리 저 중앙일보 출신이라든가 뭐 JTBC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가면 어려울 텐데 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네. 제가 당에서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네. 어느 곳이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네. 그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저를 공천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때 2020년 1월 달이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아. 네. 왜냐면 6월도 안 좋았고. 그 전 연도에 이제 막 조국 장관 이렇게 이제 네. 그 뭐 법무부 장관 낙마하고 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아주 안 좋았죠 그때는요. 그리고 2월 달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래 미통당. 그때 그 김용호라든가 누가 이렇게 네. 하면서 약간 그 공천을 혁신 공천하는 식으로 좀 처음에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쪽에서 공천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또 네. 공천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비교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또 혁신 공천을 제대로 잘 했고 네. 저쪽은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 돌려막기 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네. 바라볼 때 저게 뭐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우리는 공천을 아주 이번에 잘했죠. 네. 그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제 의원님의 뭐 같은 회사 중에서는 뭐 이제 이정원 이제 후보도 네, 있지만 이정원,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 뭐 기자 출신 분들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안규령 네. 이제 후보의 경우도 뭐 아주 네. 뭐 대외적으로 인기 많고 함준호 후보는 뭐 거의 뭐 네. 아이돌급 요즘 인기를 끈단 말이죠. 엄청나게 인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검증을 받았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보에 대한 검증 같아요. 네.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당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이외에 이제 언론에서 활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하고도 이제 가깝고 특히 이제 안규령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YTN 앵커도 했고 네. 또 대선 때 들어와서 부대변인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어요. 거의 바닥에서 긴 거죠, 뭐.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상근 부대변인 무슨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노가다입니까? 거의? 사실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뭐 그 경제적으로 급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급여가 없고. 없고 실제 자기가 이제 그 대변인 논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정당화해서 안에서 활동해주고 급여가 없구나. 상근 그래서 무슨 상근직을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거라 네, 사실은 맞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그게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힘든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안규령 것들을 네. 이제 그러면서 정치적 훈련 우리가 얘기하는 네. 폴리티컬 디시플린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안규령 대변인이 근데 한민수 대변인도 마찬가지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한민수 한민수 대변인도. 대변인도 나 이정원 앵커도 들어와서 그 실제 거기는 바로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전주로 내려갔고 그래서 진짜 엄청 고생했죠. 더 고생했죠 이정원 앵커. 네. 그러다가 전주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제가 그 얘기 서울이 좋을 것 같아 수도권이. 아 조언을 해줬구나. 조언을 했었죠. 선배로서. 나는 저 호남은 이정원 앵커가 안 맞다. 네. 오히려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원래 고향이 익산 출신인데 저하고 네. 상의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익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 절대 가지 마라. 네. 오히려 저 수도권에 승부를 네. 걸어라. 네. 그래서 수도권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좀 조마조마했던 게 이제 한민수 네. 대변인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래도 한민수 대변인은 진짜 이번에 가장 드라마틱한 3인 중에 한 명 아닌가요? 맞아 사망 그 양반의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뭐 한 번 더 4년 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 강북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갖고서 네. 삑사리가 나갖고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제가 이제 거였죠. 그 대선 캠프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 할 때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저하고 같이 일을 했고요. 네. 안규령 대변인도 저하고 같이 일을 했고 제가 그때 네. 경선 캠프의 이제 좌장은
우리 박찬대 의원이었고요. 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였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선 캠프의 공보단을 제가 이끌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의를 딱 합니다. 8시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방향은 이거다. 네. 이거 준비해라.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제 할당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슈에 대한 것들 딱 분배해주고. 그래서 아침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언론사 데스킹을 제가 아침에 다 하고 중간에 다 이제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선을 제가 한 몇 개월 치르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한민소, 동지들입니다. 한준호, 안규령이 어쨌든 같이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이제 네. 그들을 이끌셨군요. 이끌었다는 표현보다 같이 일을 했죠, 같이. 저기서 뭐 총선을 하시려면 총알이 필요하실 텐데. 네. 요거 한번 띄워주시죠. 그럼- 네. 아이고. 안 차셨어요? 다 계좌가? 뭐 이제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 안 찾았어요. 물어보면 너무 이제 좀 거시기 하잖아. 아유, 우리 저기 대표님. 시청자 네. 여러분 지금 10,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나요? 네, 지금 10,000명 좀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자, 농협 301-0273-72465 네. 아유, 박성준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지금 후원 계좌이고요. 예. 지금 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경선 캠프에 이렇게 이 공보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박성준 후보님. 네. 여러분, 빨리 채워주세요. 빨리 채워주셔갖고. 안 채워졌답니다. 군자금, 네, 군자금 빨리 채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273-7246-51입니다. 총알 좀 다 채워주세요. 여기 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네. 어머, 후보님의 계좌가 아직도 안 찼어요? 막 이렇게 이제 당황해하는, 안 차셨답니다. 여러분, 빨리. 네. 네. 자, 이제 후원하시는 동안에 민주당의 결국은 이제 대변인이 되셨고, 네네. 이재명 당대표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네네. 사람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저쪽 당에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단점이 정말 단점인 건지, 아니면 가까이서 보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왔으며, 예. 어떤 형태의 사람인지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2020년 하고 네. 2021년이죠. 네. 21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납니다. 네. 처음 만나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원내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원내대변인인데 원내수석이 김영진 의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김영진이 원내수석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 그룹이 7인회가 있었는데 아, 네. 그렇죠. 김영진 의원이 저한테 이재명 당대표를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해가지고 4인이 만나게 됐거든요. 이재명 당대표하고 제가 이제 친한 의원들하고 해서 4명이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요.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이제 만나서 저녁에 한 6시 반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1시쯤 끝났거든요. 오. 근데 주로 대화를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당대표님이 그 당시 이제 경기지사 할 때 이제 국정에 대한 거, 그 당시 대선 후보에 이제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대한민국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 준비가 다 돼 있구나.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는데 무엇을 해야 삶의 질도 개선되고 그 당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청사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연으로 이재명 대표 바로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네. 실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선할 때 대변인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 대변인하고 이제 당대표 되실 때 이제 그 뒤에서 도와주고 바로 제가 이제 당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네.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임 역할을 한 거죠. 제가 그동안에요. 근데 제가 당대표님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네. 경청의 힘이에요. 경청의 힘. 경청의 힘. 예. 정말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조정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좀 독단적이지 않느냐, 막 그러니까. 독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했는데 일단 회의를 해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견을 쭉 들어서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힘들이 있었냐면 판단이 되게 좋아요. 네. 저는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력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정무적 판단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 결정력. 그리고 이제 전략적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력이 이제 매우 좋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이제 어디에 이제 정점이 찍혔냐. 제가 대표님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는 피눈물 나는 이제 인내의 시간이 아유, 그럼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요. 그게 당내에서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이
흔드는 알죠.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죠. 그걸 다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네. 공천 혁신이 이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판단과 결정과 추진력의 결정체가 이번에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잘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심판이죠. 하는 부분을 딱 걸고 네. 우리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출사표가 이재명 대표가 걸면서 네. 우리가 진영을 잘 짰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제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원 입장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떤 당 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에 아까 경청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경청한 내용을 뭔가 실현에 옮기고 있다. 예. 그러면 그게 당원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거만큼 사실은 이 효능감 있는, 내가 당원이고 당비를 내고 뭔가 막, 여기 아니 세상에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는데 네. 그 이전에는 당연하게 어떤 정치인들이 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 네, 맞습니다. 대표는 그걸 경청하고 뭔가 실현에 옮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전쟁이라는 표현이보다는 선거. 네. 얼마 전에 이제 고려거란 전쟁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고려거란 전쟁을 연출한 후배 PD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감독이에요. 그래요? 김한솔 감독이라고. 요즘 욕 엄청 많이 파이어 됐는데 인터넷에서. 인터넷 뜨거웠죠. 근데 네. 김한솔 감독이 역사물을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총선은 뭐냐.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큰 벌판에 모여서 네. 양 국가죠. 대회전. 네, 크게 대회전. 모여서 한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선거가 이게 한판 싸우는데 귀주 대첩은 어떤 특징이었냐면 사면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사면을. 네.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 보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이 우리 민주당의 세력들이 이 용산을 포위하는 포위 전략을 가서 결국은 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대회전을 치러야만 네. 되는 것이다. 네.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중구 성동구리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첩을 이루어야 된다. 대첩 정말. 저는 40대천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40대 천. 네? 네. 대첩. 40대 첩. 네. 우리가 이제 귀주 대첩 있고 네. 살수 대첩 있고 네. 한산 대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첩이 뭐냐면 대가 큰 대자에 첩자가 이길 첩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첩은 크게 이긴다라는 거니까 네. 대승. 네. 그다음에 완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트 빅토리. 네. 그다음에 컴플리트 빅토리가 네.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해야만 그것이 이제 40대첩을 우리가 가는 귀주 대첩, 살수 대첩, 한산 대첩, 마지막에 마지막에 40대첩. 40대첩. 네. 네. 4월 10일 날 대첩을 해야 돼. 난 용산 대첩이라고 순간적으로 말 뻔했어. 아니 용산은 대통령실 그렇죠. 상징하는 거니까 네. 이것을 이제 40 포위를 대첩. 하는데 네. 큰 의미는 저 4월 10일 총선의 대첩을 이뤄야 되는 거다. 그 힘을 누가 만들었느냐? 대첩의 승리의 가장 기본 원인은 뭐냐면 그 당시 백성 국민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장수를 믿어줬어요. 맞아요. 이순신을 믿어줬고 강감찬을 믿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지문덕을 믿어줬고 네. 그 힘을 여기서 지금 제가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김한솔 감독과 얘기하다가 네. 제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네.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승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결국은 민심인데 그 민심의 그 도도한 물결을 받아서 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그 승리를 이끌어가는 네. 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네. 민주당 20년 당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과거의 민주당의 공천은 거의 밀실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이제 당원들을 외면하는 그런 공천이었는데 지난 2월 달에서 3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교해서 각 지역마다 좀 밀리는 그런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공천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이 심판하는 당원이 정말 뽑는 제대로 당원이 추천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그런 공천이 됐고 공천 혁명, 공천 혁신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지금 전 지역구에서 대부분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을 선택하고 추진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후보님도 그거에 대해서 서면 브리핑도 좀 하시고 예, 맨날 예, 해왔던 예,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갖고 마치 뭐 사천이니
무슨 친명, 찐명들만 뭐 공천을 했니 이렇게 계속 상대방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당 대변인으로서 기분이 어떠셨으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렸죠. 이번에 이제 총선 아까 얘기한 1차적으로 이제 당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네. 이번 총선은 저는 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흐름은 민심이 이미 잡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역으로 생각해 봤냐면 제가 이제 2021년 4.7 보궐선거를 네. 하고 네네. 22년 이제 대선 과정을 쭉 보는데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고위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의 추이를 항상 이제 전략기획국에서 네.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를 네네네. 하거든요. 쭉 봤더니 여론조사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극 지지와 적극 반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당이 이제 집권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데 문재인 정부를 적극 반대하는 층이 적극 지지보다 높아요. 네. 한 2배에서 2.5배가. 네, 네. 4.7 보궐선거 할 때, 박영선 그렇죠. 서울시장 나갈 때. 네. 이게 한 번도 뒤집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선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할 때도 이게 처음에는 안 좁혀지다가 한 달하고 2주 전부터 쫙 좁혀지는 겁니다. 적극 지지와 적극 반대. 네. 좁혀지면, 이거 우리가 잘하면 이기겠다.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쭉 들다가 다시 6월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 됐는데, 근데 윤석열 정권 딱 등장하고 얼마 있어서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층이 적극 지지층보다 네. 2배에서 2.5배가 높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윤석열 정권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것을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러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큰 에너지의 힘을 모으는 세력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혁신공천을 이어지는 물꼬가 돼야 되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당내 여러 이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흐름이 저는 하나의 큰 대류처럼 흘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는 거지. 하나의 어떤 지류적 현상이 이걸 네. 덮을 수는 없었다. 네. 라고 이제 본 것이죠. 네. 이건 잘 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대중들- 그만큼 또 네. 노력을 해왔고요, 당원들이. 네. 대중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네. 뭐 상대하는 어떤 뭐 그런 네, 게 이다 네. 보니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걸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의 경우는. 자, 후보님 지역 공약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역 대표적인 공약. 공약이 뭐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일가구 주택. 그거 제가 종부세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네, 예. 네. 그다음에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복합문화체육 스퀘어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중구가 상업지역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금호동,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집가가 너무 비싸서 여기 뭔가를 없어요. 지을 수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없어요. 지방 다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도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구나. 기업들 들어섰고 뭐 은행이든 뭐 기업이든 이렇게 들어섰다 보니까 없구나. 실제 그 지역민들이 주거 생활을 하면서 네.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럼 어디로 없어요. 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도 드물고 이제 학교 운동장 하든가 학교에 학교 있는 운동장에서? 수영장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가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약수터널 얘기를 하는데 네, 약수터널. 거기 이제 약수동에 남산타운 밑에 네.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네네네. 그 청소년 수련관이 오래됐거든요. 아, 이걸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재건축을 해서 네. 복합문화 체육시설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를. 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언제 와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것을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좋네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주거 밀집 지역인데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네. 거기 옥수동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네. 실제 이제 복지관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문화체육시설을 좀 이제 설립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지역민들에게 좀 보답하려고 지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상대방 이혜원 후보가 원래 지역구 의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죠. 알기로는 네.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서로 이제 경합을 해갖고 나중에 네, 네. 올라오신 분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하고 다 현재 예, 제가 예. 방송 출연하셔갖고 말씀 나누고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잘 모르시더라고 지역에 대해서. 네. 알 수가 없지 뭐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그 이혜훈 후보도 뭐 이제 삼선 의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서초동 서초구에서 했는데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지난 2020년에는 그 장경태 의원하고 네, 붙었어요. 네. 졌어요, 동대문에서. 그래서. 네. 근데 동대문에 갔고 이번에 이제 중구 성동구를 왔는데 그 전엔 또 어디를 갔었냐면 지방선거 때는 충북지사에도 한번 도전을 맞아요. 했어요. 네, 네. 4.7 보궐선거 할 때는 이제 서울시장도 한번 도전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선거를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2020년 총선에 나왔다, 서울시장 또 나왔다, 지방선거 때 충북지사 다 나왔어요, 선거 때는. 이게 다시 이제 우리한테 오니까 중구 성동구 오니까 네. 이렇게 많이 다녔던 분인데 과연 이제 중구 성동구는 지역의 민도가 높고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던 분이 과연 이제 중구 성동구를 금옥수동 지역민들까지 호소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민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공약은 항상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좀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동대문 출마했을 때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국힘당의 패시브 근데 이제 스킬이죠. 제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이제 네. 조금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초동에 했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은 수익성도 좋고 그렇죠. 그냥 네. 잘 돼요 그냥. 그럼 다 맞아도. 무조건 된 거죠, 그냥. 무조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의 그 서초구의 재개발 재건축과 동대문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르고 중구 성동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다른 거다. 그럼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단일 카드 하나를 가지고 총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게 얼만큼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또 정책 우선순위도 없고 경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지경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혜훈 후보도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물가가 폭망했고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수출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 네.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이혜훈 후보나 뭐 하태경, 이혜훈 둘 다 뭐 전국구로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이죠.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돌다가 아니 제가 만약에 금호동 주민이면 아니 뭐 우리 동네가 만만한가?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제가 그냥 타 후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제가 네. 뭐 네거티브 할 필요는 없는 것 네, 같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여러 지역을 다녔다는 부분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저는 지금의 4월 10일 총선거의 시대 정신은 네.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심판이다.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번에 만약에 예. 당선이 되신다면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초선 때하고는 좀 마음가짐도 많이 다르실 것이고 지역구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영속성도 갖출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예, 예. 하고요.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이 부분 하나만큼은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시대 정신을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재선 의원님이. 그러겠죠. 그건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의한 선거에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지역의 문제라고 보고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지역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네. 지역민들이 가장 그런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상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채양명주.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디올백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권력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커요. 네. 국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줬더니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네. 이제 우리 국회의원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세금의 문제라든가 지역 개발 공약들 이것들을 차분차분하게 아주 하나하나 이제 이뤄가는 것이 제가 남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초선의원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에서 전체적인 어떤 전략도 같이 이제 짜보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네. 그런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당직에 좀 도전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거의 4년 동안 당직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네, 제가 네. 그 대변인도 하고 대선지구 비대위가 있을 때 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좀 오랫동안 지금 당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재선되고 나서는 지금 얘기하는 국가적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정말 되고 나서 올해 그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으세요? 상임위는 지금 정무위원회거든요. 네. 지금 정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무위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금융의 문제가 매우 크고 네. 네. 지금 아마 4월 총선 이후에 PF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네, 네. 계속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해놔가지고 네. 걱정이 큽니다 지금. 그럼 네. 계속 정무위를 한번 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재선 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네. 지금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에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네. 지도부에서 이제 상임위를 다시 또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번 다시 그때는 고려해 보여야죠. 네. 여기 뭐 그 저희 구독자들이 네. 최고위원 한번 나오시라고 막 그러네요. 천천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역구 후민들이 네, 네. 후보님을 보면 되게 좋아하고 뭐 사진 찍자고 막 아까 영상 보니까 이현 후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쌩까고 지나가는데 후보님이 있으니까 와갖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되게 좀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JTBC 때 그때 사건 반장 앵커 할 때 그때 좀 시청률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JTBC가 이제 종편이었지만 지상파를 통틀어서 그 당시 시간대에 실시간 방송할 때 제가 1위였거든요.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좀 있고 이제 대변인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TV 많이 봤다고 네, 맞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친숙하게 아무래도 느껴지는 거죠. 조금 더 네.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좀 장점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돼갔고요. 두 가지 네. 좀 질문만 더 던지겠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 예. 이제 언론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고 지금 대변인도 네, 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또 언론인들이 많은 후배 기자들 또 언론인 출신들이 또 국회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한번 그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회를 경험해봤던 선배로서 네네. 이제 막 도전하고 있는 초선 언론인들에게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꼴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선배로서 한번 조언도 해주시고 본인도 이런 걸 한번 내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적 기능을 이제 수행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정치권에 와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변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또 방송 출연을 할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파가 크단 말이에요. 정치권에도.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네, 네. 대변인 역할로 방송 출연하실 때 네, 네. 특히 이제 공중파 방송 출연을 네. 자주 하시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박 후보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네. 이미 벌써 당하고 어느 정도 조리된 얘기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생각도 어느 정도 가미해서? 저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제가 가미를 할 수밖에 없는 아,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중요한 팩트 같은 경우는 미리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할지를 제가 이미 벌써 이제 지도부하고 네, 이제 얘기를 좀 협의를 해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은 제가 정무적 판단으로 제가 살을 붙일 수밖에 없고 그 정무적 판단을 살을 잘 못 붙이면 힘들어요. 그거 진짜 그게 능력인 이제 것 그게 같아요. 가장 정치인에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럼요. 거기서 이제 그 정보적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뭘 해야 하냐면 이제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그게 잘못했을 경우에 네. 당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데미지가 오죠. 그런 일들이 데미지가 많죠. 그런 일들이 많죠. 네. 언론인 출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는 바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늘 조심스럽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중심을 잡혀야 되는 것이죠. 중심을 잡는 역할이 사실은 이제 언론인이고 대변인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충분히 수행하길 바라고 저도 또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네.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저희 열린공감 TV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선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다. 아무 계속 같은 얘기 하겠지만은 그런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 국회에 네. 이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 4.10 심판의 날에 아무튼 본인의 매력 네.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이어오는 어떤 다리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해왔고요. 또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저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또 제가 이제 4월 10일 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그것을 이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총선에 승리한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고 극복해야 할 점도 많지만 저는 다 단일 대우를 통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 역할을 반드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역사에 죄를 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거에 대한 것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꼭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재선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열린공감TV는 내일부터요. 저랑 또 우리 김두유 작가하고 저희 최진숙 과장하고 서정필 기자하고 4명이서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격전지들을 현지 방문합니다. 4월 2일은 부산 진구을의 의원 후보, 그 다음에 윤준호 부산 해운대을, 부산 남구갑의 전은수 후보,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후보, 부산 서구동구의 최영호 후보를 만나 뵐 거고요. 4월 3일 수요일은 부산 강서구의 변성환 후보, 부산 기장군의 최태규영 후보, 부산 사하구의 이재성 후보, 수영구의 유동출 후보를 만나 뵙겠습니다. 4월 4일은 부산 동래구의 박성현 후보, 부산 진구갑의 서은수 후보, 부산 금정구의 박인영 후보를 만나 뵙고, 저희 고일숙 기자가 오늘 출발했죠? 오늘 출발했는데, 경남 쪽에 거제의 병광용 후보, 양산갑의 이재용 후보,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 창원 성산의 허성무 후보, 창원 진해의 황기철 후보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월 4일부터는요, 더불어 비례연합의 후보들 총 10분 정도를 또 계속 저희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린공감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덧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돛과 돛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향해야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검찰 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